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를 검색해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데이터 과학자 설명이 제일 위에 나왔는데요. 읽어보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패턴과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만 보았을 땐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데이터 과학자가 뭐고 이름은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왜 이렇게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건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회사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뿜어냅니다. 마트는 판매자, 상품, 소비자, 구매 내역, 구매 일자 등등의 데이터들이 나오겠고요. 앱 회사는 사용자, 댓글, 업로드된 컨텐츠, 활동 내역 등등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카드사는 사용자, 사용 금액, 구매처, 구매 상품, 지역 등등이 있고요. 고객들이 설문조사 응답하는 것도 데이터로 쌓일 거예요. 이렇게 회사마다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옷장에 옷을 사는 대로 맨날 마구마구 쑤셔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찾을 때 잘 안 보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란 그렇게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마트 회사라고 치면 판매자에 대한 정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상품 종류별 정보 등등을 각각 테이블로 만들거나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간 관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소비자, 상품 테이블이 다 따로 있지만 소비자 테이블의 상품 아이디 컬럼과 상품 테이블의 상품 아이디 컬럼은 결국 같은 내용이다 라고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릴리라는 뉴욕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11월 3일에 초록초록 회사에서 제공한 2,000원짜리 포도를 샀구나까지 알 수 있죠. 상품 테이블의 판매자 아이디와 판매자 테이블의 판매자 아이디도 엮어주면 더 나아가 그 초록초록 회사는 메릴랜드에 있고 전화번호는 1234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는 상품 테이블을 보며 우리가 고기 중에는 닭고기 판매가 가장 높구나, 야채 중에는 양파가 제일 잘 나가는구나 등을 파악할 수 있죠. 테이블 간 관계를 엮었을 땐 더 나아가 초록초록 회사에서 포도를 산 소비자 테이블을 보니 대부분이 뉴욕에 사는 20대 여성이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도와 함께 초록초록 회사에 사과도 샀어 라는 게 보이면 포도만 산 사람들에게 사과를 추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은 포도를 많이 사는데 조지아는 복숭아를 많이 사고 캘리포니아는 사과를 많이 사네 등의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시간별로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 하루 매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패턴이 달라지면 원인을 찾아보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1월 25일쯤에 매출이 증가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땡스기빙 때문이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럼 내년에는 이 시기에 맞춰 미리 땡스기빙 인기 상품 공급을 늘려 대비하고 매출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일 때도 댓글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악플이구나, 인기 상품 리뷰에는 주로 이런 성향의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남는구나, 서베이에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견이구나 라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귀가 뾰족하고 얼굴이 동그랗고 꼬리가 길면 고양이구나 라는 식의 패턴을 파악하겠죠? 그런데 데이터는 사실 상황을 보여줄 뿐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와 사과를 동시에 구매한 숫자,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한 숫자, 특정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숫자, 갑자기 구독 취소가 늘어난 숫자, 어떤 동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는 거죠. 텍스트도 이미지도 그냥 글자와 사진 혹은 영상일 뿐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예를 들어 포도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최근에 많이 홍보되어 사람들이 그 두 조합을 많이 산다 라고 가정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기간이 땡스기빙이잖아, 분명 이 영향이야 라거나, 이때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 음식을 먹었네, 그 다음날 똑같은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라거나,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가 나오면서 치킨 판매가 엄청 감소한 거네 라거나,
구독 취소가 대거 일어나기 전에 원래 구독자가 잠깐 급증했는데 다들 오징어 게임 2를 보러 온 거고 시청 기록을 보니 정말 그것만 보고 구독 취소한 거야 라거나 이 동영상 내용의 이 부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회수가 폭발한 거야 라거나 이런 식으로 쓴 댓글은 악플이야, 이 댓글은 선플이야 라는 등의 가정과 원인 파악, 데이터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죠. 지금 예시들을 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원인이 아리송하다 보니 판단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뚜렷한 한 가지 요소보다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영향을 미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통계 지식에서 나아가 머신러닝, 딥러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싶은데 데이터가 너무 많고 우리의 가정이 맞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거죠. 모델의 결론은 우리의 가정에 확신을 줄 수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델에 정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테스트해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용량, 메모리 등의 한계가 있어요. 특히 딥러닝은 GPU를 필요로 하고 머신러닝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에는 회사 시스템에 따라 한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선별해서 모델에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의 개입이 또 들어가죠. 이때 garbage in, garbage out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닭고기 판매가 감소하고 돼지고기 판매가 증가한 원인이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 때문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외부 요소 데이터를 배제하고 회사 내 여러 상품에 대한 매출 기록만 모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구매할 사람을 예측했더니 과거에 닭고기 샀던 사람들을 자꾸 돼지고기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모델 결과를 보고 단순히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고기를 좋아하게 되어서 닭고기를 안 먹는 거야 라는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좋은 인사이트가 아니지만 외부 요소에 대한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은 진짜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한 사람들은 도메인 지식이 탄탄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 분야를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원인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데이터들을 적당히 선별하는 능력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11월에 핸드폰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판매가 증가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신사에서 계속 일한 사람은 11월에 수능 있잖아. 19살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핸드폰 엄청 바꾸니까 전체 매출 증가한 거겠지. 전체 11월 일평균 판매량 연령별로 봐봐. 19세 판매가 수능 이후에 증가한 건데 그게 전체 판매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비중 확인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원인에 대한 가정을 좁히고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좋을지 효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 모델 등을 만들 때도 garbage가 아니라 현재 토픽 모델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럼 도메인 지식이 전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영업, 캠페인, 마케팅, 정책 직군 등 사용자, 소비자들과 가까운 직무분들께 여쭤보면 수월하게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의견들을 가설로 세우고 데이터로 증명해 볼 수도 있죠. 또 도메인 지식은 사실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사에서 일한 사람은 계속 카드사에서, 은행에서 일한 사람은 은행에서, 소매점에서 일한 사람은 소매점에서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있죠. 아무튼 분석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어떤 걸 알아냈는지, 그러니 앞으로 어떤 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타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전략과 방향성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마케팅팀에게 뉴욕 사는 20대 여성들한테 초록초록 회사의 포도를 홍보하세요. 그리고 정책팀은 남성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을 좀 낮추고 20대 남성 대상 할인 행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케팅팀이랑 정책팀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을 그래요, 할게요 라며 따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활동들에 매번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앞뒤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얼마만큼의 매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사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되는데요. 단순 숫자와 분석 방법을 나열해서 이유를 제시했을 때 사실 분석팀이 아니면 이해가 잘 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XGBoost 방법으로 예측 모델링 했더니 캘리포니아 지역 사람들한테 이걸 배달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라고 한다면 다른 팀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설득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분석에 사용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풀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여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다 했어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 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이 틀릴 때도 많고, 그러면 생각지 못하게 다른 많은 데이터들까지 살펴보거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한 일에 비해 보고에 들어가는 건 너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과감히 정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다 말하다 보면 정신이 없고 의도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부분들은 추가 질문에 대비해 백업 자료로 준비해 둘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팀을 설득할 때 시각화 툴들을 잘 활용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팀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대시보드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팀 KPI가 우리 앱 사용자 수다 라고 하면 매일매일 사용자 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외부 팀과도 공유할 수 있고요. 정책팀, 마케팅팀, 캠페인팀 등도 이 지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잖아요. 또 임원분들도 대시보드를 통해 이러한 회사 주요 지표를 수시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패턴이 보이면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보이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원인을 찾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이면 간단하게 이유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라면 각종 테이블의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 디버깅해야 할 때도 있어요. 다시 보고로 돌아가서 인사이트 도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 등을 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전략은 보통 A/B 테스팅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 대상 중에서도 랜덤으로 일부에게는 할인 행사를 하고 일부에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후 할인 행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구매를 더 많이 했는지 두 집단의 구매율을 비교해서 분석에 기반한 우리의 할인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거의 엔드 투 엔드로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빅데이터 공부를 할 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부터 보고까지 전체를 하기도 하고, 분석부터 보고까지 하기도 하고, 보고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보고 위주로 하는 직무는 데이터 분석가, 비즈니스 분석가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최근에는 모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불리는 경우도 많이 봤네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모두 다른 팀들과 소통하고 보고는 하는데 앞에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어디부터 할 것인지의 범위가 다른 거죠. 제가 영상들에서 테크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엔드 투 엔드를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비즈니스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개발 쪽이나 머신러닝을 하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가공된 데이터를 SQL로 추출만 하고 엑셀로 분석해서 보고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건 없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따라 더 선호하는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크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주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데이터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간단한 분석과 보고 위주로 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소스에는 접근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른 팀에 요청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분석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엔드 투엔드일 경우 정말 공대 지식과 비즈니스 지식의 융합 직무로서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등 모델링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이 저는 재미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다 나열하기에는 많은 여러 생각들이 있었네요. 또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직무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빅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이기 때문에 회사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다양합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엔지니어링 부분,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단계에 들어가기도 애매해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SQL과 엑셀, 보고 위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면 외부 회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보안 이슈 때문에 데이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쏙쏙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 저장되어 있어도 새로운 분석 과제를 시작할 때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클리닝하기 위해 이런저런 테이블 설명 읽어보면서 살펴봐야 하고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리, 저장조차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회사 어딘가에는 존재하지만 지금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제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다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은 후에도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 한번 하려는데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봐서 찾고 정리하는 데만 매번 시간을 엄청 쏟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일하고 싶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은 분들이 있는 환경을 선호해요. 물론 간단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딥한 프로그래밍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머신러닝 등과 같은 방법 자체에 의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매뉴얼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해 추가 공부가 필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직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노하우가 쌓이고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매뉴얼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텐데 새로운 방법이 알려지고도 이를 공부하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면 계속 과거 방법을 고수하게 되겠죠. 반면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할 때 저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전체 회사의 분위기 혹은 팀의 분위기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또한 다 나열하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네요. 어쨌든 그래서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다양한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필요한 역량은 엔지니어링 팀과 비즈니스 팀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데이터 분석 스킬, 통계 지식,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지식, SQL,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기술, 태블로, 파워 BI와 같은 데이터 시각화 기술, 비즈니스 팀에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능력, A/B 테스팅 경험 등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엔지니어링과 비즈니스 감각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게 데이터 과학자 역량의 핵심 같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내용을 다시 읽어볼까요? 데이터 과학자란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패턴과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처음에 읽었을 때 막연했던 부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더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 범위는 주로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거나 사실 JD에도 실제 업무 범위와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그 회사에서 근무 중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방향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면 그런 업무를 하는 다른 팀은 없는지, 채용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볼 수 있겠죠.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